네, 글로벌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들을 많이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도 여러모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하나가 외국자금 거래에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획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국제통화기금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통화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세계가 좀 변화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거래 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IMF가 보고서 나와서 어제 그 김정수 총재께서도 국내 그 IB 관련된 사람과 얘기할 때 이 문제가 아주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겪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081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경제경찰기구에 해당되는 WTO라든가 IMF 이런 기관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많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지금 금융위기를 이렇게 발생한 지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그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IMF의 변신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핵심부에 해당되는 의결권에 해당될 관련해서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IMF 쿼터가 경제력의 그 비중 변화 이게 맞춰서 의결권이 조정됐다는 것은 다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IMF는 그동안 무역 체제에서 이 가드 체제와 함께 상품과 자본거래 자유화를 지향해서 세계의 그 경제 발전이라든가 인류 부흥을 기획했다는 것이 창립 목적이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했던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2013년을 앞두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이제는 자국의 입장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은 아주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 속해 있는 이런 신흥국들이 이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앞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직접 개입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좀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의 퇴보다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까요? 네, 신자유주의 하면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IMF를 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기능에서 이번에 제한적으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해서 규제를 허용한다 하는 것은 이 주의의 그 태조 이런 시각으로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획기적 조치에 해당 만큼 IMF가 발표했냐면 역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IMF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이 주도해 왔는데요. 이 선진국에서는 세계 경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과정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서 사실 돈을 풀다 보니까 이 자금이 경제권이 그렇게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이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자국의 경제 여건에 맞춰서 자국의 스스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외국 자본의 그 쏠림 현상에 따라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는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조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는 금융 여건과 괴리, 펀더멘탈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여건과 펀더멘탈의 괴리는 거품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면 거품은 반드시 붐 앤드 버스트 이론에서 붕괴되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IMF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역할을 하고 위기 방지에 선제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최근에 신흥국에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신흥국의 경제권에 맞춰서 너무 금융 변수가 외국 자본 흐름에 따라서 외국 변수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IMF의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라고도 하는데요.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 중심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금융위기 4년을 거치면서 위기 이전에는 G7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러나 위기를 거치면서 중심권이 급격히 이동되면서 세계 경제 최고 단위가 이제는 G7에서 G20으로 넘겨진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IMF가
사실상 선진국이 주도한 국가에서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보니까 너무 그 자금 많이 쓰는 과정에서 IMF의 재원이 지금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낼 수 있는 국가들은 신흥국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사실상 선진국 위주로 IMF가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하다간 거기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결국 뭐냐? 모든 기관들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지만 그건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불가피하게 신흥국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서울 정상회담은 IMF 쿼터를 조정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신흥국들이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올해 가장 이렇게 아킬레스건으로 얘기하는 외국 자본 유입에 따라서 너무 경제 정책 자체가 이렇게 무력화되는 또 경제의 변수가 거품화되는 이런 문제에 고통을 겪다 보니까 IMF가 이런 입장을 감안해서 사실 신흥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신흥국에서는 재원을 좀 내주고 그러면 IMF 역할을 강화되고 하는 이런 측면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IMF가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보시됐습니다. 네.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앞서서 사실 신흥국들이 과다한 외국 자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큰 신통한 효과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기에 이렇게 내성을 갖고 있는 네. 소위 최근에 캐시라는 국가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네네. 아마 캐시라는 국가는 처음 진인학교에서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위기에서 가장 내성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이 CAS 싱가포르, H 홍콩 이 국가입니다. 네네. 이 국가들이 이제 이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외국 자본 유입에 따라서 경제가 흔들린 국가에서는 이번에 조치가 나오기 전에 자국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국이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몇몇 좀 말씀드리면 이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문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IMF 조치에 어떻게 보면 미리 짚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 하나가 말레이시아 자본 통제입니다. 이번에 조치에서도 IMF가 말레이시아를 본보기로 들고 있거든요. 이게 제한 조치. 아시겠습니다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은둔의 왕국처럼 보이긴 했지만 1991년 아시아 바타 위기 때나 최근에 금융위기 때에도 강력한 자본 통제를 해서 한편에서 은둔의 왕국을 빚었지만 말레이시아가 경제가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됐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감안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브라질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올해 토비스에 해당되는 외환거래세 도입 문제 이런 문제가 되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브라질이 중남미에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해 볼 때 비슷한 외자 규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알아봤습니다는 중국도 외국 자본이 쏠리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거품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구적 불태한 개입이라 해서 PSI, 네. 소위 Permanent Sterilization Intervention이라 해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그대로 그냥 뿜어내는 이러한 영구적 불태한 개입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번에 조치가 불가피하게 받아낸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미 신흥국들은 선진국이 주도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이렇게 보호하기 차원에서 이미 이런 조치들을 많이 내놓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IMF가 이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신흥국들의 이런 조치를 이번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네.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신흥국의 이 거래 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IMF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 글로벌 환율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점이 우리가 염두에 둘 대목입니다. 네. 이제는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외자 유입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국제 규범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미국 대 버난키 의장이 있는 한 4차, 5차도 고려하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일본도 자산 매입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특히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차기의 당수로 당선될 때는 인플레 타겟팅 선을 좀 올려가서 적극적으로 헬리콥터 밴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자금들이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 좋은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제한 조치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신흥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내년에 세계 경제 이슈, 국제금융 이슈를 꼬고 있습니다는
더 큰 이슈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외국 자본이 많이 의존하고 또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제 조치가 얼만큼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그 면밀히 대응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다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각국에서 자금 거래를 할 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를 규제하게 된다면 다른 교역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불상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부작용인가요? 사실 불상사에 해당되는 만큼 무역 부분, 상품 부분에서 굉장히 올해 들어서도 보호주의 조치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경제TV의 방송이 증권에 이렇게 관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상품 분야에서 어떻게 흐를 것이냐 하는 측면은 사실 그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보도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을 뜯어보면 굉장히 올해 상품 분야에서 신보주의 파고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불상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는 자본과 상품 분야는 소위 동전의 앞뒷면과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융 섹터를 규제한다면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면 상품 분야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보주의 파고가 굉장히 이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신보주의 파가 강화될 때는 이 IMF와 비슷한 세계 경제 경찰 기구로는 소위 WTO 체제가 좀 상당히 강화돼야지 이런 보호주의 움직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WTO의 무력화 얘기가 나올 만큼 다자 협상에서 지금 진행 중인 뉴라운드 협상이라든가 이게 어떤 것도 지금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 선진국들이 위기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다른 국가의 이익은 생각할 수 없는 여력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외국 자본 규제에 따라서 자본에 있어서 보호주의가 한다면 이것은 자본 시장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 분야에서 고스란히 전개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 간의 결제는 사실 결제 통화라는 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품 분야에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MF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외환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위기 때는 보통 이렇게 그 외환 당국자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올해 많은 반영 효과를 누렸던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 평가 요소를 보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평가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게 되짚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가장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점과 평가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환 당국도 최근에는 보다 우리의 그 현실과 우리의 생각에서 지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종전과 다른 3종 세트를 발생해서 3종 활용해서 외국자본을 좀 규제한다든가 그동안 그 통화소협을 맺은 것을 상설화시켜서 결제 통화를 달러 이외로 가져가는 탈달러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것은 외환 당국이 뒤늦긴 했지만 상당 부분 인정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다른 신흥국들이 취해지는 강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그러면 한국은 대외 환경에 의존한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금융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판치는 윈블든 현상이 상당히 심화된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모습이다. 그러면 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유출입에 대해서 규제 조치가 이렇게 허용은 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책당국, 외환당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유출에 따라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왜곡 현상이라든가 또 펀더멘탈과 금융시장 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국제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전문가들의 논란이 되는 뭐 토빈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논의 차원에서 그냥 띄워놓지만 말고 네. 이제는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 자금 거래 규제를 허용하겠다라는 IMF의 입장, 새로운 환경에 받쳐서 변모하고 있는 IMF 입장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